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4주차 빌딩 시스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4주차 동영상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배워볼 거는 건축 계획과 구조 디자인 부분입니다. 역시나 준비되어 있는 PPT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PPT로 바로 넘길게요.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구조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조 디자인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조 디자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구조 역학을 아마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강도를 이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쉽게 생각을 하자면, 우리가 구조 디자인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구조 계산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랑은 좀 다른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디자인을 해서 형태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 형태를 만들어냈을 때 적합한 구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디자인의 형태가 압축력을 많이 받느냐, 인장력을 많이 받느냐라고 하는 게 달라질 수 있어요. 아니면 또 건물이 높이가 올라간다고 하면 아무래도 횡압력이라고 하는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뭐 지진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풍압력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횡력에 저항하는 힘이 또 많이 필요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적합한 구조 형태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조적식 구조 같은 경우에는 횡력에 굉장히 약한 구조예요. 그렇다 보니까 횡력에 좀 강한 재료를 써야만 건물이 수직적으로 높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적조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철근 콘크리트 조가 유리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건물을 만약에 우리가 짓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중의 무게, 사중이라고 그러죠. 그게 굉장히 커요. 무게가 무겁단 말이죠. 구조체 자체가. 그러니까 구조체 자체의 무게를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골 구조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철골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아무래도 화재나 이런 데 조금은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건물이 또 초고층 빌딩처럼 이렇게 또 더 많이 올라갈 경우에는 철골 구조만 가지고는 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철골 구조는 약간의 진동과 흔들림이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는 또 콘크리트라는 재료가 또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건물이 고층 건물에서 초고층 건물로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철근, 철골, 콘크리트라고 하는 구조를 또 가져다가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적합한 구조를 선택하는 것도 우리가 구조 디자인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고, 그 구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공간을 디자인할 때, 형태를 만들 때 그 구조가 가진 장점과 단점을 고려해서 우리가 건물을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조 시스템의 이해, 그 다음에 구조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구조 계산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정확한 값들은 구조 설계 사무소에서 전문가들이, 구조 기술사가 계산을 해주게 되는 거고, 우리는 이런 구조의 원리를 이해해서, 구조 시스템의 특징을 이해해서 내가 디자인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형태에 적합한 구조 시스템을 결정하는, 그리고 그 특징을 살려서 공간 계획을 하는,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번 수업에서 다루고자 하는 범위가 되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철근 콘크리트가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사례들이 철근 콘크리트를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구조라고 하면 어떠한 힘의 영향을 많이 받느냐라고 하면 거의 딱 3개 정도를 고려하면 우리가 됩니다. 가장 크게 고려해야 될 게 압축력입니다. 우리가 쓸 때 제일 많이 고려되는 게 압축력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무게에 의해서 누르는 힘이 존재하죠. 그죠? 우리가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 무게로 건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럼 건물이 이 내가 누르는 무게의 힘을 지탱해야 되죠. 그랬을 때 내가 누르는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압축력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구조의 부재의 특성상 압축력을 받는 부재가 존재한다고 하면 인장력을 받는 부재도 존재하게 됩니다.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조의 건물이 있으면 기둥과 기둥 사이에 하중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보호의 역할입니다. 그랬을 때 이 보호라고 하는 거는 압축력과 인장력이 동시에 존재를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중에 의해서 누르게 되면, 보호를 누르게 되면 그 누르는 힘 때문에 보의 상부에는 압축력이 작용을 하게 되고요. 보의 하단부는 인장력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재료의 특성상, 구조 재료의 특성상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압축력에는 굉장히 큰 힘을 받는 반면에 이제 콘크리트는 인장력에는 취약해요. 그래서 인장력을 잘 버틸 수 있는 건축 부재가 철근입니다. 그래서 철근을 우리가 콘크리트 안에다가 집어넣죠. 그래서 그거를 콘크리트 피복으로 감싸게 되면은 우리가 이거를 철근 콘크리트다 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인장력을 받는 부분에는 인장력을 이제 견딜 수 있게끔 여기에 보면은 하부근이라고 해서 철근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 상부에서도 하중을 받는 부분에서는 이 가운데 부분은 하중을 받는 요 부분은 이제 압축력이 존재하는데, 반대로 압축력이 존재한다는 거는 어딘가는 퍼지는 부분이 존재하겠죠. 늘어나는 부분이 존재하겠죠. 그 부분이 이 기둥이랑 연결되는 단부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반대로 인장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철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보에. 반대로 밑부분도 여기에 인장력이 작용하게 되면 이 부분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이 부분은 좁아지겠죠. 그죠? 그러면 기둥의 단부에서, 기둥과 만난 이 단부에서, 결합부에서 상층부에서는 인장력, 하층부에서는 압축력을 받게 됩니다. 인장력, 압축력을 받게 되고요. 가운데 부분에서는 누르는 힘이 있는 부분에서는 상부에는 압축, 하부에는 인장 이렇게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힘을 잘 견딜 수 있게끔 철근을 하중이 누르는 부분에는 밑에 부분에 철근을 넣어서 인장력을 보강을 하는 거고요. 상부에는 압축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철근이 없어도 압축력만 존재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고요. 반면에 말단으로 가게 되면 연결부에 대해서, 결합부에 대해서 이 상부에는 인장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철근을 또 이렇게 집어넣는 거고, 반대로 밑부분은 인장력이 아니라 이제 압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철근이 없어도 괜찮고, 이렇게 철근을 배근하게 되는 원리가 바로 압축력과 인장력의 특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떤 힘이 작용하느냐. 첫 번째 압축, 두 번째 인장, 그 다음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그거는 힘입니다. 힘. 비틀리는 거, 뒤틀리는 힘이 존재하는데 이런 뒤틀리는 힘도 나중에는 이제 막아줘야 되죠. 그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우리가 많이 고려하는 것은 첫 번째는 압축력이다. 그래서 압축력에 의해서 부재가 변형되거나 파괴되는 경우가 존재해요. 그걸 우리는 또 좌굴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 이미 다 배워서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좌굴이라고 하는데 그 좌굴에 대해서는 밑에 또 좀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철근 콘크리트에서는 특별히 압축력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디자인 형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내진 구조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때 이 내진 구조라고 하는 건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진 같은 경우는 횡력, 흔들리는 힘이 존재를 합니다. 이랬을 때는 이 흔들리는 힘을 버티려고 하면은 압축력보다는 인장력이 강해야 돼요. 그래서 조적조 형태는 압축력은 강한데 인장력이 없는 약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무너지는 거야. 그럼 반대로 인장력이 굉장히 좀 특화되어 있는 구조 같은 경우에는 철골 구조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목구조 이런 것들이 인장력에 좀 강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났을 때 유리한 면이 있는 거예요. 특히 또 인장력을 잘 버티는 부재가 쇠라 그랬죠. 그러면 이런 쇠, 철근 또는 철골 이런 걸로 보강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진 구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형태인데 기둥이나 보에 철근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형태로 인장력을 보강하는 형태가 바로 내진 구조다 라고 보면 되고,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철근을 더 보강하기가 어렵잖아. 그죠? 그래서 건물의 바깥쪽
힘을 많이 받는 내력벽의 바깥쪽 부분에다가 흔들리는 힘을 이제 버틸 수 있도록 내진에 저항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보여요. 우리 동의대학교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초등학교 옆에 벽면을 보면 철골 구조로 이렇게 보강을 해놨어. 옆면에다가.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철이라고 하는 인장력이 강한 건축 부재를 이용해서 그걸 또 보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압축, 인장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건물에서는 압축이라고 하는 게 하중 문제 때문에 제일 중요하게 고려를 한다라는 거고요. 간혹 가다가 그 건축 구조 특징상 압축력보다 인장력을 많이 받게 디자인되어 있는 형태들도 있어요. 구조가 있어요. 그런 구조 뭐 대표적인 게 뭐 현수 구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선 또 적용하는 방법이 또 다릅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있다. 넘어가서 이렇게 압축을 받게 됐을 때는 좌굴이 일어납니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 장비가 있죠. 그 높이와 그 다음에 부재의 사이즈, 폭 이걸 고려했을 때 두께를 고려했을 때 두께가 상대적으로 얇은데 길면 세 장비가 크다라고 하죠. 이렇게 세 장비가 크게 되면은 양 말단 부분에서 압축력이 작용을 했을 때 단면이 압축력에 저항하고 있는 단면 부분이 작기 때문에 그림으로 보게 되면 요 부분, 요 P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에 저항하는 요 면적이 작기 때문에 좌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좌굴을 방지하기 위한 거는 이 단면 크기를 크게 해주는 게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구조역학을 배웠으면 2차 모멘트라고 하는 걸 배울 거예요. 그 2차 모멘트를 강화시켜주는 방향으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죠. 그죠? 그래서 부재가 이렇게 똘똘 뭉쳐있는 형태가 아니라 여러분들 철골 보면 H빔이나 I자 빔처럼 얇은 부재인데 불구하고 그거를 이렇게 꺾어놨죠. 이렇게 H자나 I자로 이렇게 길게 퍼트려놨죠. 그러면 중심부에서 힘을 받는 가장 중심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바깥쪽으로 건축 구조 부재가 분산돼 있죠. 그러면 힘을 받는 게 유리해져요. 여러분들 우리가 A4 용지 같은 거를 세우려 그러면 잘 안 서는데 이걸 접어버리면 절곡시켜버리면 잘 서죠. 종이를 접으면 잘 서잖아. 그죠? A4 용지가. 그런 것처럼 이렇게 2차 모멘트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또 좌구를 잡아주게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서 나오는 플레이트 거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좌구를 방지하는 형태를 쓰게 된다. 이 좌굴이라고 하는 게 압축력을 받았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좌굴의 종류를 보면 휨자굴이 있고 비틀림이 있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파손이 일어나는 국부자굴이 있습니다. 이런 국부자굴 같은 경우에는 이 부재의 강도가 일정하지 않고 중간에 어느 한 부분에 흠이 있거나 하자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의 강도가 고르지 않고 약했을 때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하중을 받으면서 파괴돼 버리는 국부자굴이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 비틀림 같은 경우에는 힘이 아까 얘기처럼 위에서 밑으로 수직으로 똑바로 내려오는 힘이 아니라 한쪽에 편중돼 가지고 힘을 받았을 경우에 이게 비틀리는 형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 힘자굴 같은 경우에는 부재가 견딜 수 있는 힘, 압축력이 힘은 원래 강도상은 괜찮은데 새 장비가 너무 긴 나머지 누르는 힘이 못 버티고 옆으로 얘가 툭 삐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 디스크 같은 거 이렇게 픽 삐져나가는 겁니다. 그런 게 일어나는 게 휨자굴. 일반적으로 휨자굴이 제일 많이 일반적으로 일어나고요. 특히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 비틀림이 일어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철골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태들입니다. 국부자굴 같은 경우에는 조적조 같은 데서 일어나기 쉽습니다. 조적조 같은 경우에는 벽돌 이렇게 쌓아서 만드는데 벽돌의 강도가 사실 일정하긴 한데 그 벽돌과 벽돌을 쌓을 때 우리가 몰탈이라고 하는 모르타르를 채우게 되는데 시멘트를 채우게 되는데 그 접합하는 그 접착제의 강도에 문제가 있거나 이랬을 때 이제 그 부분이 파손되면서 국부적으로 무너지는 형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대표적으로 국부자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좌굴이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그 대표적인 게 압축력이라고 그랬죠. 그 압축력을 견디면서 우리가 계구부를 뚫는다거나 그 다음에 건물을 높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조적인 기술들이 발전을 했죠. 그죠? 그 대표적인 게 아치 구조입니다. 아치. 여기 다리에 보면 우리가 주로 많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적조 형태의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계구부를 뚫을 때 저런 그러니까 특히 계구가 클 경우에 아치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아치를 만들어서 힘이 옆으로 이렇게 분산돼서 기둥으로 전달되게끔 이렇게 만들고요. 그렇지 않고 계곡의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상인방이라고 하거나 뭐 문인방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는데 어쨌거나 인방을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위에다가 걸어가지고 하는데 그랬을 때 계곡부가 크면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이 멀게 되면 인방을 걸더라도 인방에 아까 얘기했듯이 보에 하중이 걸리면 밑에 부분에 인장력이 작용한다 그랬죠. 그럼 이게 너무 길어버리면 누르는 힘 때문에 이게 깨져버립니다. 여기가 파손이 일어나죠. 절단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그러는데 그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아치 형태로 압축력을 옆으로 전달해가지고 기둥으로 보내는 이런 아치가 만들어졌고 이 아치의 형태를 우리가 짧게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벽에 계구부를 뚫을 때 주로 쓰는 게 아치인데 이게 벽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공간을 만들어는 길게 우리가 모델링 할 때 익스트루드 기능에서 쭉 당기면 이렇게 국룡이라고 부르는 볼트입니다. 볼트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게 한쪽 방향으로만 볼트가 있는 게 아니라 양쪽 방향으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교차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그로인 볼트라고 부릅니다. 그로인 볼트 요거 그로인 볼트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했을 때 요 볼트를 또 보강하기 위해서 여기 만나는 부분들 있죠. 만나는 부분을 우리가 뼈대를 저기다 만들어 가지고 보강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리브라고 하는 형태로 보강이 돼요. 리브라고 만듭니다. 뼈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리브를 만들고 나머지 이렇게 채우게 됩니다. 채우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거를 또 리브 볼트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리브 볼트. 그리고 이거를 한쪽 방향으로 익스트루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델링 할 때 회전시키죠. 로테이트를 시켜가지고 만들게 되면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지는데 요 아치를 요 가운데 딱 고정시켜 놓고 얘를 이렇게 회전시키면 돔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돔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주로 언제 많이 발전을 했냐면 르네상스 전부터 르네상스 전에 그러니까 고딕 시대 때 제일 많이 발전을 해요. 그래서 고딕 양식 보면 이렇게 조적종인데 불구하고 굉장히 높게 올라가죠. 이렇게 높게 만들기 위해서 기술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아치 형태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고딕 성당의 구조를 보게 되면 그런 아치라던가 볼트, 리브 볼트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돔은 그렇게 흔하진 않지만 돔도 이제 많이 사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인장력을 받는 형태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게 현수막입니다. 현수교 이런 거 보게 되면 주 케이블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와이어를 걸어 가지고 이 하나의 커다란 이제 철사를 꼬아 만든 거죠. 케이블을 만든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하중을 버텨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 주탑에서 선을 이렇게 현수를 이렇게 내린 다음에 얘가 이 밑에 있는 다리 부분을 하중을 지탱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형태가 대표적인 이제 현수를 이용한 방식이고요. 여기 보면 가우디로 유명하죠. 가우디 성당. 이 가우디가 대표적으로 이런 성당 디자인을 할 때 구조를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보이는 이런 그림이죠. 이렇게 그물을 늘어뜨린 다음에 요 선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요 공률을 계산해 가지고 요 디자인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요게 요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니까 힘을 받는 게 지금 이 밑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얘를 그대로 다시 뒤집어 버리면 요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요런 모양이 이렇게 해가지고 구조 계산을 할 때 이렇게 실제로 썼다고 하죠. 실제로 정확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이렇게 현수 구조가 대표적인 또 인장 구조로 있고요. 건물을 만들면서 우리가 굉장히 가볍게 만드는 거에 좀 치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부재를 가볍게 만들어야 하중도 적게 걸리고 효율적인 디자인이 또 되기 때문에 압축력이라든지 좌구를 이제 생기는 문제점을 좀 해결하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장력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 가지고 만들려고 또
하다 보면 너무 또 이제 가볍게 만들고 약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이렇게 너무 약해가지고 비틀림이 일어나서 무너지는 이런 사례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구조가 반드시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인장력과 압축력을 계산을 해서 구조 계산을 해서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들과 디자인할 때는 이런 구조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의 이해도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야 좋은 설계를 할 수 있다. 내가 디자인하려고 하는 형태가 인장력에 유리한지 아니면 압축력에 유리한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획을 하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진동 때문에 공명 현상이라고 들어봤죠. 그것 때문에 이제 파괴되는 사례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또 다른 인장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구조가 있고요. 텐트 구조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는 막 구조가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요즘 캠핑 붐이 있죠. 그래서 밖에 이제 그늘막이나 텐트를 가지고 나가서 하는데 그 텐트가 대표적인 이제 막 구조죠. 막 구조 같은 경우에는 그 천에 인장력이 작용을 하죠. 이렇게 팽팽하게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하죠. 그 잡아당기는 인장력에 의해서 구조 형태가 유지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을 또 이용해서 프리스트레스라고 해서 일부러 압축력을 가해가지고 이 부재가 압축력을 받았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탄성이 존재하죠. 그 복원력에 의해서 인장력을 받는 형태로 디자인을 해서 이제 건축 설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프리스트레스 공법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도 많이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이 프리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압축력과 인장력을 둘 다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압축력에 의해서 건물이 약간 처질 거를 고려해서 일부러 얘를 프리스트레스, 그러니까 미리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미리 압력을 가한다는 겁니다. 힘을 가한다는 얘기예요. 힘을 가해가지고 약간의 텐션을 줘 놓고 디자인을 해 놓으면 나중에 거기에 하중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좀 더 버텨가지고 힘의 평형이 일어나기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를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장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휨 같은 경우는 아까 비틀림 현상을 이야기했었죠. 그럼 비틀림을 잡기 위해서 여기 보면 여기 아주 커다란 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철골로 되어 있는 보가 지나가는데 그 옆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버트러스라고 부르는 날개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스티프너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종류들이. 그걸 이렇게 갖다 붙이면 얘가 비틀림이 일어나는 걸,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일어나는 비틀림 말고도 좌우로 일어나는 비틀림까지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휨에 뒤틀리는 거에 이제 저항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요즘은 뭐 이런 휨 구조를 버티기 위해서 하는 기술이 워낙 좋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예전 같으면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특히 조적조 건물을 많이 썼기 때문에 다른 것들 압축력은 괜찮은데 휨이라든 거에 저항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특히 고딕 건물 같으면 굉장히 높은데 이 높은 건물이 조금만 이제 힘이 옆으로 하게 되면 무너집니다. 옆으로 이제 쓰러지거나 이럽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옆에 버트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건축물에 생길 수 있는 휨을 저항하기 위한 용도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뭐 그게 버트러스도 있고 플라잉 버트러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앞에 잠깐 그림으로 보여줬던 요런 애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는 역할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날개벽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철로 만든 것들은 요즘 아까 얘기했던 스테프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체를 가늘게 만드는 거는 사실 굉장히 관심사예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재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너무 이제 부재를 작게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불리하기 때문에 또 아까 얘기했던 휨 현상이 좌굴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공명 현상도 있고 이런 것들에 이제 저항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밀한 구조 설계가 필요하고 구조 계산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적어 놨는데 첫 번째는 재료의 효율성을 위해서 가늘게 만드는 거를 우리가 했고 이런 가늘게 만들면서도 힘에 저항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근에는 철이라고 하는 재료가 굉장히 일반적으로 건축에 많이 쓰이게 되는 재료가 된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재를 어떻게 배열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조를 설계할 때 기둥 간격을 조절을 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구조의 간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재를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 트러스만 하더라도 트레스의 그 형태에 의해서 힘을 받는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배열을 할 것인가, 이런 건 구조 디자인을 하면서 구조 계산도 같이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한다. 특히 여기 보면 뭐 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 현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좀 정확하게 정밀하게 계산을 해서 그 계산된 수식을 가지고 우리가 디자인으로 적용을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조 역학에서 힘의 작용 반작용을 배우게 되면 힘이 작용할 때 어떻게 작용하는지 반력을 계산하면 그 2차 방정식 형태의 곡선 형태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비례하는 형태의 그림이 나오면 그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디자인한 구조 형태를 만드는 그런 거 본 적 있을 거야 아마. 그죠?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적용을 한 거고요. 이런 것들을 모양을 이렇게 결정하는, 디자인하는 데 결정되는 것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일부러 그런 힘이 작용할 걸 예상해서 힘이 작용하는 거를 예상을 해서 일부러 형태를 그거에 저항하는 형태로 약간 삐딱하게 미리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힘이 작용해서 그게 원위치로 돌아오게끔 하는 프리스트레스 공법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아까 앞에서 했습니다. 자, 우리가 뒤에 설명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벌써 시간이 꽤 많이 지나버리는 바람에 첫 번째 동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두 번째 동영상에서 이어가지고 더 추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